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졸졸 개천 콸콸 준천이라고 해서 이 청계천의 준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세기에 그려진 이 한양도의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한양의 도로망과 주변 산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대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는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양이 도시 설계가 이루어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산, 소위 내사산에서부터 흘러내렸던 계곡물들이 모여서 결국 개천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흔히 청계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를 개천이라고 불렀고, 별도의 인공적인 제방이 없는 자연제방 형태의 시내가 바로 이 개천이 되겠습니다. 이 개천은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에 때는 이 주변의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고요. 또 갈수기에는 거의 말라버리는 이런 건천으로서 이 개천이 존재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계절에 따라서 그 유량에 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내를 관통하고 난 뒤에는 도성 밖에 이르러서는 중량천과 만나서 한강으로 이렇게 합수되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1770년도에 한양도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 개천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천이라고 하는 명칭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 개천이 흘러나가는 과정 속에서 곳곳에 합류되는 시천들이 이렇게 합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점차 한양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이 한양 도성 내의 인구는 10만 명 수준을 쭉 유지해 왔었는데,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상업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지방으로부터 결국 기회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소위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주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개천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 개천 주변은 생활 쓰레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될 텐데요. 자, 당시의 생활 쓰레기 어떤 거였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쓰레기는 바로 당시 연료로 사용되었었던 나무의 재가 바로 대표적인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특히나 이 나무 젤은 쉽게 물에 씻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개천 바닥에 붙어서 점차 개천을 점차 높이게 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성 주변에 이들이 연료로 쓰기 위해서 무분별한 벌목들이 행해지게 되면서 결국 민둥산이 되게 되었고요. 또 하류 지역, 즉 동대문 밖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경작지에서의 개간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개천의 각종 퇴적물이 더욱 쌓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양의 인구가 18세기에 오게 되면 20만을 돌파하게 되죠. 결국 이 개천의 오염이 더욱 심화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한양의 홍수는 이 17, 18세기에 오게 되면서 아주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홍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서울에서도 가장 지대가 낮은 이 동대문 지역, 동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영조 임금님께서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백성과 직접 만나서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이러한 수문을 200여 차례나 하셨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구가 바로 이런 잦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천 바닥을 긁어내는 준천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 영조 시절에는 이 준천소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하게 되고 1760년에 경진
준천을 시행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렇게 개천이 거듭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노력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노력들이 그 뒤에도 19세기로 이어져서도 수은조 때의 계사경준, 또 이 고종 때에 이르게 되면 기사대준이라고 하는 이러한 준천 사업들이 연이어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대문 밖, 여기가 바로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동대문이 되겠고요. 이 가까이 개천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개천이 흘러나가는 한양도성에 개천이 흘러나가는 곳에 수문을 설치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간수문이었고요. 또 남소문 동천이라고 해서 남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천이 바로 한양도성을 빠져나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간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도성 내에는 두 개의 수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오간수문, 즉 수문이 5개라고 해서 또 이것이 이간수문으로 수문이 2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의 그 DDP가 있는 곳에 바로 이간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동대문 쪽에 오게 되면 이미 개천 주변에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서 쌓이기 시작하면서 물 자체가, 하천 자체가 이렇게 졸졸졸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소나기라도 내리게 되면 주변 지역으로 결국 하천이 넘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자, 1890년경의 수표교 일대를 보더라도 엄청난 쓰레기들이 이렇게 하천변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개천 바닥을 긁어내기 위한 준천 사업을 벌이게 되니 이렇게 함으로써 하천물이 콸콸콸 흐를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임금님께서 직접 이 오간수문 위에 행차를 하셔서, 바로 이곳에 행차를 하셔서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이 소라든지 각종 농기구들을 동원해서 개천바닥을 긁어서 주변 지역으로 쌓아 올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준천 사업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준천 개첩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물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함께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 바로 이 준천 개천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세히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천의 준천을 위해서 이 책임제, 할당제에 의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이루어졌으니 특히 이 일에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은 군인들로서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 이 세 기구는 당시 한양도성을 이렇게 분할해서 담당하고 있던 군인들로서 이들이 이렇게 개천을 나누어서 준천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760년에 영조 36년에 경진 준천이, 그 이후에 수은조 33년인 1833년에 계사 경준, 1869년에 기사 대준이 이루어졌으니 수표교나 광통교 등에 바로 이렇게 기둥돌에다가 당시에 준천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는 이런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준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삼택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썰애라든지 이런 농기구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준천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었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20만 명에 달하는 많은 노동력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진지평, 이 광통교에 그런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경진년에 땅을 평평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준천에 의한 인원, 재정, 기간 등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런 준천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금님까지도 이렇게 백성들의 고통에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운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내졌었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이 개천 바닥을 긁어낸 흙들이 주변 지역에 이렇게 쌓이게 마련이고, 그 쌓인 흙들이 다시 또 비가 내려서 쓸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버드나무를 심어서 이런 사방공사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계속적인 소위 주운천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소위 유인물 되는 이 토사들을 막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했었다는 것을 이 당시에 이런 주운첩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오늘날의 청계천인 개천의 주운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